매출이라는 거는 볼륨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수익성이 내가 볼 때 실력. 그리고 보면 지금은 솔직하게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은 마이크론에 뒤졌다 이미 HBM 빼더라도.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그 벼락부자 느낌. 왜냐하면 AI 칩을 제외하면은 갖고 있는 제품군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코스. 네네. 지금은 결국 엔비디아 먹을 살리는 건 오로지 AI 칩. 만약에 AI 칩 시장이 성장률이 20%로 뚝 떨어지게 되면 피청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제 이미 팹리스의 시대가 왔고 앞으로도 팹리스 시대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일단은 국내 기업들 당연히 이제 빅테크의 흐름하고 같이 연동돼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박사님 보시기에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AI 주도권 패권 전쟁에서 계속 그 엔비디아가 계속 1등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지가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하고 AI 투자, 엔비디아 포함해서 AI 투자의 어떤 방향성, 최근에 나오는 AI 거품론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든지 산업이 처음에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독점 기업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반도체도 초기에 그랬었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다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LCD 뭐 다 똑같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그게 만행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앞서 제가 언급했던 시장 보면 지금은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네. 있어서 만년 1대1과 같던 테슬라도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걸 알 수 있고 네. 애플도 스마트폰을 독점할 것 같았지만 맞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네. 도전하고 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AI 칩 시장도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독점의 시기가 얼마나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는 그 기업이 하게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이 독점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는 네. 본인이 얼마나 정말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신제품들을 자꾸 내놓을 수 네네. 있느냐고 가격 경쟁을 가격.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독점이 만연될 수는 없는데 엔비디아가 현재로서는 뭐 일단 최소한 1, 2년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는 회사들은 아마 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일단 중국 로컬에서도 네. 설계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설계 기업들을 결국엔 칩을 만드는 건 TSMC를 그쵸. 가야 되는데 네. TSMC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인데 지금 파운드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고객을 딱 맺으면 네. 잘 안 바꿔요. 어. 과거에는 애플과 AMD가 TSMC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살짝 1위로 치고 나간 게 엔비디아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TSMC 입장에서 1위 고객이 엔비디아인데 네네. 자 엔비디아의 칩이 이만큼 주문이 들어왔는데 네네. 설계를 더 잘하는 기업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도 있고 아마존일 수도 있고 네네. 화웨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얘네 물량을 확 막힌다 한들 음. 엔비디아 물량을 축소하면서 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음. 그게 사실은 파운드리 업계의 질서가 그렇고 그 네네네. 신뢰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게 그래서 엔비디아 독주 기간이 한동안 될 수밖에 없다.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운더리가 등장을 하면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인텔 삼성전자가 TSMC와 비슷한 수준의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네네네. 굳이 고객들이 TSMC에 줄 서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은 약간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AI 칩을 스스로 잘 만드는 회사들이 나왔을 때 만들어주는 회사들의 초이스가 많아지니까 네네. 그러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틀렉은 AI 시장의 독점에서 과점으로 가는 것의 바틀렉은 파운드리가 지금 독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는 아무리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잘하냐 못하냐 문제는 아니에요.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생기느냐 못 생기냐가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냐 못 나오냐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아식 주문형 반도체 그게 HBM 시장을 상당히 많이 대체하고 양분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HBM하고 아식 같이 뭐 투태로 간다 이 AI 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성장 방향성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언론에서 네. 언론에 하는 분들이 사실은 뭐 다양한 분야를 하는 분이 반드시 전문가가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에이직 시스템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네네. 에이직이라는 거는 새로운 반도체가 아니고 네. 아마 50년 전부터 있었던 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는 주문형 반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TSMC가 하는 파운더리 다 에이직이에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는 얘기는 네. 아까 말했던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건 에이직이 아니죠. 네네네. 내가 정하니까. 그렇죠. 네. 내가 정하고 내가 설계해서 만드니까 네네. 그건 에이직이 아니지만 파운더리 무조건 고객이 주문한 걸 만드는 거니까 모든 파운더리 일단 에이직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파운더리가 아닌 일부 지금 디램에서 낸드에 네네. 것도 고객의 의견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HBM 같은 네네. 거. 그런 거는 진짜 에이직의 성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이라는 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에이직이 HBM을 대체하냐? 기존의 디램 낸드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전혀 애초에 질문 자체가 결이 잘못되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좀 그런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HBM 관련돼서 사실은 하이닉스는 이제 매출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에서도 50%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 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HBM 시장의 주도권도 결국은 계속 하이닉스가 앞으로 뭐 향후 2, 3년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뭐 하이닉스하고 격차를 좀 줄일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전체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36%로 하이닉스가 이번에 가장 최신 데이터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쳤더라고요. 당연히 그 HBM 역할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전반적인 일반 그 디램 시장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역전 이 기사는 사실 거의 가장 앞부분에 그 기사를 쓴 기자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기사로 써도 될지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그래서 근데 일단은 그 시장조사 기관이 제가 평상시에 데이터를 보는 기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른 제가 보고 있는 기관은 좀 늦게 나오는데 집계가 한두 달 뒤에 나오는데 충분히 그 기관에서도 역전됐다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디램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기관의 데이터로 보면 4분기였는데 3%포인트 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격차 좁혀지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HBM 매출 비중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냐하면은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여전히 출하량이 삼성전자 아직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니까 굉장히 비싼 제품을 많이 파니까 이제 금액 환산했을 때 이제 역전되는 데이터가 처음 나왔고 아마도 트렌드포스 발표가 이제 한 달 뒤쯤 나왔을 때도 역전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50%는 충분히 된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1년 역전, 이제 한 분기 역전한 게 계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역전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인 게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한 번인가 두 분기 기준으로 한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 한두 번은 왜 놓쳤냐 하면 우리 1998년도 IBM 그 위기 상황 때 빅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LG 반도체하고 현대 반도체를 반강제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큰 2등, 3위 업체를 합쳐놓으니까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했어요. 몇 분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1위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말 순수하게 실력으로 해서 다른 뭐 합병 이벤트도 아니었는데 1위 자리를 내놓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시점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처음인 거죠. 디램 1위를 한다는 것들이 물론 낸드는 쉽지 않아요. 격차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뭐 HBM만 갖고 마냥 이리 갈 수는 없잖아요. HBM 시장이 늘 작년 올해만큼 고성장을 하진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물량으로 보면 볼륨이 큰 다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미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기세를 탄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안에 이 기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러면 삼성전자 HBM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도 올라서 이제 좀 굉장히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는 시점이 오겠느냐, 고주가 오겠느냐. 올해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HBM 그러니까 4세대, 5세대는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고 차세대는 6세대 HBM4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승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기라기보다는 뭔가 좀 격차를 좁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하이닉스는
HBM4 테스트 샘플을 벌써 보냈잖아요, 엔비디아에. 삼성전자는 개발 완료했다는 얘기도 아직 없는데. 네네. 여기서 벌써 격차가 몇 달 이상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콜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조차도 일단 미지수인데 네네. 하이닉스는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블랙엘 울트라에 탑재할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올해 안에는 이미 힘들다는 상황.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가능할 거냐? 그건 뭐 제가 점장이가 아니까 알 수 없지만 네, 네.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삼성전자 자신이고 그렇겠죠.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본인들이 네, 네. 잘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삼성전자가 과연 내년에는 네네. 획기적인 뭔가 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내년도 끌려갈지가 네네. 앞으로 한 6, 7개월 정도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설계 이 말씀 주셔가지고 설계 관련돼서 뭐 사실은 삼성전자도 결국 HBM이 D램을 쌓는 거니까 어떤 뭐 근본적으로 그 DDR 그쪽의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고 마이크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론은 이미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엔비디아에 그렇죠.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계속 하이닉스한테 하이닉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OP 마진이 45% 가까이 되더라고요. HBM 효과가 크니까. 네, 뭐 100원 팔면 그 절반 남긴다는 건데 엔비디아가 계속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뭐 같이 가는 동맹 뭐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높은 마진을 주면서까지 하이닉스한테 독점 구조를 줄까?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하거든요. 마이크론이나 빨리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서 그 시장을 좀 나눠 가지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격 협상력이 좀 생길 것 같고 한데 그런 이제 마이크론의 등장과 마이크론의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어느 정도 위협까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먼저 마이크론이 거기는 결산 법인이 8월 결산이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월이 엇갈려서 네네. 벌써 2분기 실적이 발표됐어요. 네네네. 근데 그 2분기가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개월이 이제 마이크론에서 2분기 네네. 실적이니까 네. 올해 2분기 실적인데 이게 그래서 참 분석이 어려운 게 12월까지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성수기이고 12월까지. 네. 1월과 2월은 비수기인데 네네. 마이크론의 2분기는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1월, 2월, 3월 네네. 그러니까 다 비수기예요. 다 비수기구나. 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가 그러네요. 되는 네. 상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OP 마진율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마이크론이 먼저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니까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분기, 네. 그러니까 정말 성수기였을 때를 네. 하면은 25%였습니다. 네네네.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밖에 그러네요. 안 낮아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나쁘지 않은 건데. 네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네. 그 보면은 아직 부문별은 모르지만 네. 총액이 6조 6천억밖에 네네. 안 됐잖아요. 네. 일단 그 자체도 마진율이 얼마 높지 않은 상황인데 네네. 그 중에서 제가 보면은 이번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돈을 잘 벌었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최근 하만도 네. 흑자를 내기 시작을 했고 가전에서도 늘 1조 원 조금 못 되는 수준 네네. 흑자를 늘 꾸준히 내고 있고 네. 디스플레이도 5천억, 7천억 사이를 늘 흑자 내고 있으면 네. 얘네들 다 합치면 벌써 6조, 5천억, 그러네요. 5조 5천억 가까이 네. 돼요. 그 얘기는 반도체가 기껏해야 1조 원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인데 반도체 매출이 하이닉스보다 많을 텐데 영업이익률이 1조면은 마진율이 10%도 안 될 거라 네네네.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러면은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뒤진다는 얘기죠. 네네. 수익성이. 네. 결국에 수익성이 제가 볼 땐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매출이라는 거는 볼륨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수익성이라는 게 진짜 제가 볼 때 실력, 네. 경쟁력의 그렇죠. 척도라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보면 지금은 솔직하게 이게 뭐 단기간에 보는 거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은 마이크론에 뒤졌다. 이미 HBM 빼더라도. 그게 바로 영업이익률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네네. 하이닉스는 아직 발표 안 했겠지만 지난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엄청난 실력 지난 4분기가 40%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면 HBM의 비중이 더 커졌으니까. 네네네. 그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HBM의 매출 비중이 그때 한 30%밖에 안 됐는데 네네. 전체 영업이익률이 40% 났다는 얘기는 HBM만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러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폭리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지난 이제 분기 마지막 최종 발표했던 거기도 이제 분기가 틀려가지고 네네네. 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1분기 되죠. 걔네들 1분기. 네네. 이제 보면은 거기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65%예요. 네네. 제조업인데 네네. 하이닉스보다 더 폭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네네. 지금 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제 거품이 있다. 거품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품이 아니라 네네. 너무 폭리를 남기고 풍을 있어서 취하고 있다. 네. 언제든지 이거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쟁자들이 나오기만 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관세 이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이 바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면 대만이 34%였는데 네. 엔비디아의 칩은 다 TSMC에서 만드니까 네네. 대만에서 만들어서 네네. 미국으로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데 네네. 일단 산술적으로 34%면 가격이 34%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네. 고객한테 갑자기 34% 올려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때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본 거는 아마 10%에서 20%는 가격 정을 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살 거다 고객들이. 음. 왜냐하면 현재는 가격 협상력이 엔비디아 쪽에 있으니까 네. 없어서 못 파니까. 근데 한 10%, 20%, 뭐 34%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20% 이상의 이건 어디로 가져갈 거냐? 본인이 약간 마진을 줄이고 네. 그 다음에 협력사한테 마진을 좀 축소하라고 암용하고 그러면서 약간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과 HBM의 영업이익이 좀 낮아지면서 네네. 약간 그 버퍼 역할을 해줄 거다. 네네네. 그래서 전체 실적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마진율은 낮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는 결국 협상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네네. 게 지금 네네. 보여주고 있어서 네네. 이제 정말 막 관세가 최종 얼마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지금 반도체는 따로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반도체는 따로 하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철강 자동차 이런 거는 보편 관세 말고 이미 25%한 거는 그냥 확정인 그거 그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네네. 낮추지 않고. 네네.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안 했지만 하게 되면은 한국에 미국으로 가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네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는 완제품들, 네네. 한국에서 대만으로 갔다 미국으로 가는 AI 칩 네네. 같은 것들은 관세 적용, 특히 중국 쪽 어마어마한 고관세. 네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의 가격이 갑자기 2배 넘게 될 수 없으니 안 팔리겠죠. 네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겠죠. 많이 어쨌든 네네. 비싸질 테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을 중국에서 조립하던 네네. 기업들의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한국 반도체 대중 수출이 확 줄어드는 거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던진 관세에 대한 도미노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한국의 경제.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다이렉트로 오는 건 아니고 투 쿠션에 걸쳐가지고 효과가 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독과점 이슈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들 네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말씀 많이 주시고 인텔까지 같이 말씀 주셨는데 박사님 보시기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팹리스 업체들 중에 앞으로 엄청나게 좀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준까지 커질 뭐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 뭐 공부해볼 만한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중간에 뭐 디자인 하우스랑 그 최첨단 후공정 패키징 쪽도 나왔는데 뭐 여기서도 혹시 뭐 국내 기업 또는 아까 팹리스도 글로벌 기업하고 국내 기업 중에 좀 그래도 경쟁이 있다고 보시는 데가 어딘지 좀 팹리스 기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높아진 거긴 해요. 원래는 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최근 2년 동안 커진 거잖아요. 매출이. 그러면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미국의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기업 리스트에서 수가 바뀐 건 아니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을 제외하면 이제 대만에 하나가 있고요. 미디어텍이라는 미디어텍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하나 있고요. 네네. 이제 보통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브로드컴을 미국 기업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이네요. 싱가포르 기업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서학개미들은 아실 거에 보면은 기업명이 있고 보면은 한 4글자 5글자 정도 뭐 그 코드명이 있죠. 네, 있죠. 거기 보면은 브로드컴 잘 보시면 아바고라고 돼 있어요. 아바고가 싱가포르 기업이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현재 브로드컴의 CEO가 누구냐? 아바고 CEO야. 합쳐서 그냥 통합 CEO가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왜 근데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바고가 2015년도에 미국의 기업인 브로드컴을 인수를 하는데 네. 미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을 인수를 중화권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정치권에서도 허락할 수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US 스틸 일본에서 네네네. 인수 못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내미는 카드가 두 개가 뉴욕에도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 본사를 듀얼 헤드쿼터 체제를 하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브로드컴 기업을 유지하겠다. 아. 그 이름 그거 그대로 유지하겠다. 우리 보통 우회 성장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자기로 상장도 할 수 있고 그거 유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사 미국에 있지 원래 있던 브로드컴이 그대로 브로드컴 이름을 쓰면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네. 미국 기업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한 거네요. 네. 근데 경영진 뭐 CEO 다 네네. 보고 네네. 그다음에 코드 보면 다 아바고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범중화권 기업들이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결국에는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저런 거죠. 네. 그 벼락부자 느낌? 네. 왜냐하면 AI 칩을 제외하면은 갖고 있는 제품군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 지포스. 네네. 지포스. 네. 딱 두 개였는데 그나마 메인이 지포스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이제 AI 커지면서 매출 비중이 10% 밑으로 쭉 떨어져 버렸어요. 네네. 지금은 결국 엔비디아 먹을 살리는 건 오로지 네. AI 칩. 네네. 만약에 AI 칩 시장이 성장률이 300% 100%였었는데 20%로 뚝 떨어지게 되면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네네. 휘청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태위태한 고개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탄탄한 영업 네네. 기반을 갖고 있고 네네. 통신칩 위주이긴 하지만 네네. 좀 그래도 다양한 제품들을 쪼개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약간 엔비디아는 현재 절대 강자이긴 하지만 약간 벼락부자 느낌이어서 이게 정말 5년 10년 후에도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 그래서 나머지 언급한 이런 중화권 기업 두 개와 미국의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제가 투자자라면은 멀리 투자를 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 쪽은 퀄컴이 뭐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퀄컴이 가장 크죠. 가장 크잖아요. 근데 퀄컴보다는 그래도 브로드컴이 더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장성 부분은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매출 순위로 보면 퀄컴이 더 위에 있을 네, 더 거고요. 나잖아요. 네네.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 지금 뭐 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미국 기업이랑 싱가포르 기업이랑 장점. 이 얘기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적대감이 적다라는 네네네. 퀄컴에 비해 네. 상대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부분 사람들 미국 기업을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적대감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양쪽 고객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간의 갈등이 크게 졌을 때 퀄컴보다는 브로드컴의 수혜가 좀 더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오히려 브로드컴이 좀 더 확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못했던 것들 약간 패키지 쪽을 뭐 어떻게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패키지에서는 미국 기업 AS2인가 기업 하나를 빼면 나머지는 다 중국 대만 기업. 대만계잖아요. 네. 중국 대만 기업에서 이미 중국계가 완전히 점령을 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기업은 아직 거기는 명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기업도 사실 거기 가면 탑10 리스트에 못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습니다. 중국 쪽으로. 네네. 그래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가 2015년부터 10년 동안 뭐 자금률을 50% 만들겠다면서 반도체 굴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막 창신 메모리하고 양치 메모리만 신경을 썼어요. 네네. 최근에 들어서 SMIC 신경 쓰기 시작했죠. 네네. 사람들이. 네.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또한 돈을 퍼부은 것들이 정말 칩 만드는 회사에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장비 소재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네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산화율이 소재 50%, 장비 20% 정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최근에 EUV 장비 국산화율을 타겟팅해서 하고 있어요. ASML에서 못 사니까 네네네. 직접 만들어 버리시라는 생각. 근데 중국이 전반적으로 슈퍼컴퓨터, 광학, 그다음에 항공 우주 관련된 기술이 좋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맘먹으면 저는 EUV 장비 만들고 ASML의 독점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언제지는 모르겠다라는 거. 그렇게 쉬우면 벌써 했겠죠. 캐논이나 니콘 같은 일본 기업들이 쉽지는 않다라지만 일본보다 중국이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정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그다음에 기다리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네네. 고객사에서 내가 테스트 해줄게 하면은 개발이 빠르거든요. 나 혼자 연구소에서 실험하면서 하는 거랑 네네. 고객의 라인에서 테스트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정부 차원과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로컬 기업들의 그런 고객, 잠재적인 고객의 테스트 지원을 받으면 훨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 제가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면에서 패키지는 이미 거기는 완전 자급자족을 이뤄낸 분야라서 네네네. 아까 악령 뱉고 나중에 속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